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울산 도시전환을 말하다 인 주제인데요.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취해왔던 플랜 A 전략이 아니라 플랜 B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 A 전략은 명확하죠. 자동차, 조선, 화학, 중화학산업, 산업 발전, 고용 창출, 지역 성장 이런 개념들로 얘기된 것들이 플랜 A인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문화, 여성, 돌봄, 불평등 극복, 기존의 틀과는 다른 틀로 앞으로 울산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러한 논의들이 현재 울산의 그 주류의 흐름 속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현재의 그 산업 구조가 이대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곧 이제 위기가 도래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주 나우 사회혁신랩 소장님, 양정윤 네덜란드 교육진흥원장님, 그리고 이장호 울산 동구 자원봉사센터장님, 그리고 김인호 울산 리브닝 네트워크 사무국장님, 네 분이 오늘 패널로 들어오셨고요.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가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보완되는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정주 나우 사회혁신랩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정주고요.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울산에 올해는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삼삼도 들어있고 온몸이 뜨거워졌는데,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에자이라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나우 사회혁신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하는 우리라는 의미고, 나이가 들어도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나답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 포용적인 도시, 또 돌봄 사회, 이런 키워드랑 연결되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발제, 또 한 분의 영상 발제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이제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코멘트와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성지은 연구원님께서 해외 사례들과 또 울산에서 도시 전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헬싱키에서 잠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디 도서관에 갔던 기억이 나서, 혹시 이제 울산에서도 그와 유사한 혹은 그런 취지를 가진 활동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디 도서관이라는 곳은 헬싱키가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물론 민산 학연관 다양한 섹터들이 협력을 해서 만든 도서관이긴 한데, 헬싱키의 인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울산의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울산이 면적으로는 훨씬 더 큰 도시인데 시민들이 약 2,00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서 100년 뒤에는 도서관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서, 그때는 책이 있는 곳이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면 재봉틀이 있고 또 프린터기가 있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고,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족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헬싱키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 시민들이 한 명 한 명 참여를 해서 수많은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헬싱키에 가면 가장 먼저 들르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곳 중에 한 곳인 것 같고, 이제 헬싱키 시민들한테는 무척 자랑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인호 의사님께서 울산에 이렇게 문화예술인이 많은지 몰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미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울산에 와서 청년센터에서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울산 청년들이랑 좀 이야기도 나누고 약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할 기회가 있었고, 또 제가 하는 활동들을
분들을 좀 추가로 더 소개하면서 또 다른 활동가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가슴 뜨거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거를 외부의 것을 뭐 따라한다기보다 이미 현재 많이 있는 울산의 자원들이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울산 내에서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큰 변화를 맞을 때 흔히 이제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이 배제되기 쉬운데 우리 김은영 연구원님께서 그런 섬세한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셔서 굉장히 저도 다시 한번 그 돌이키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가장 오늘 인상 깊게 저한테는 들었던 이제 그 발제가 옆에 앉아 계신 국형장 센터장님인데 평상시에도 사실 그 의료 사업의 어떤 사업 모델이라던가 돌봄에 대한 관점 지향하는 방향이 제가 그 나우 활동을 하고 또 에자이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1%의 시간을 환자들 그 가족들이랑 보내면서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방하고 예측하고 또 치료하고 돌봄하고 또 그런 복지 사회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늘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바뀌어야 될 키워드의 그 관계와 네트워크 또 그런 참여하는 에서 더 나아가서 주도하는 사용자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 주시는 내용 하나하나 다 너무 와닿았고 제가 느끼고 왔던 거랑 거의 비슷했는데 마침 어제 저녁에 집에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그 대덕구에서 제가 춤을 췄습니다.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랑 이제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대덕구 공동체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구는 아닌 것 같아요. 대덕구가 15만 명, 1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서울에는 25개구가 있는데 항구에 한 2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덕구도 또 유성구는 또 인구가 많은 것 같지만 작은 군데 61개 공동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가. 근데 저희가 지금 뮤직으로 로컬을 잇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저의 어떤 돌봄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 그런 이 로컬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제 연결돼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돌봄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뮤지컬이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탄생하게 됐는데 거기서 실제 18개의 공동체에서 오신 그 리더들 한 분 한 분 꼭 리더가 아니어도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음악으로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제 제가 또 엄청 울었어요. 거기서 같이 서로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마음들이 연결이 되면서 되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왔는데 이제 뭐 꼭 뮤지컬이 아니어도 그 울산에 있는 이제 여러 문화예술인들 또 청년들 뭐 청년들 없어져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울산의 청년들은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제 연결할 자원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그 울산 방송에서도 그 지구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 그 나우 사회혁신 랩과 관련된 영상도 좀 나가고 그 착해가지고란 제로 웨이스트 가게도 봤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그 문을 열면 거기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들려보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이미 있는 지역의 자원이나 하고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연결이 돼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울산 하면은 보통 그 대공장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삶의 공간, 생활 공간에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 전략, 주체, 혁신 활동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플랜 B죠. 예, 다음에는 양정윤 네덜란드 교육진흥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교육진흥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양정윤입니다. 드디어 김태희 씨의 고향에 왔어요. 오다가 태화강도 보고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실은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들으려고 온 그런 기분으로 와 있는데요. 일단 그러기 전에는 저희 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덜란드 교육진흥원은 현재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안에 소속은 좀 교육부여서 외무부와는 좀 다르지만요. 그 안에서 네덜란드의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기관이 한국의 리빙랩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에 대해서 공헌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실은 이미 지금으로서 약 거의 10년 전쯤에 2012년부터 네덜란드의 대학들이 이미 그때부터 리빙랩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고 리빙랩이라는 것은 단순히 로컬이라든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국제화, 글로벌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당시에 4개의 네덜란드 대학들이 왔었어요. 리빙랩을 같이 하자. 근데 그때 당시에 리빙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저변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저희는 약 5, 6년을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던 곳이 그 네덜란드의 아트 아카데미 쪽에 있는 게임을 주로 개발하고 만드는 학생들과 지금 현재는 주로 포스텍 포항 쪽에서 그 네덜란드 학생들과 함께 그 방학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팬데믹 전까지는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의 리빙랩 한국과 네덜란드 대학 간의 리빙랩 교류에서 제2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2016년 네덜란드의 마르크 루터 총리가 한국을 내방하였을 때에 만들어진 스마트 에이징 리빙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국대학교,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2개 대학, 특히 컨셉 디벨로핑을 주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를 주도하는 학과 하나와 그다음에 시니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학과의 학생들, 그다음에 건국대에서는 IT, ICT 학과 학생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2016년부터 여태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역시 이 속도가 붙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 2, 3년 정도 그 세 개의 대학에서 서로 그 많은 그 인내와 그다음에 시간 투자, 그다음에 인력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처럼 그 어떤 곳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제3기라고 될 수 있죠.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2020년 1월 15일경에 한국의 링크 플러스 사업단 단장님들과 그다음에 책임 교수님들 약 한 11개의 대학분 그 전에 물론 성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리빙랩의 그런 이론가들, 실천가들, 활동가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리빙랩의 현장에 함께 모시고 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들의 그런 리빙랩 델리게이션을 만들어서 서로 네덜란드 대학과 매치메이킹. 근데 이때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요. 아무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팅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그때 6개의 섹터로 만들어서 각각 네덜란드와 한국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분야, 예를 들면 헬스케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AI 쪽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6개를 골라서 서로가 관심 있는 곳들과 좀 이야기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리빙랩,
그리고 게다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정말 인턴십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리빙랩의 방법론과 학생들이 실제로 진짜 그런 회사의 요구라든가 니즈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매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는 이미 10년 전, 아니 그 전부터 리빙랩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특히 대학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파트너들을 외국에서 완전히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역시 네덜란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17세기부터 이미 그 전 세계의 해상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시 가장 최강자로서 많은 해상 무역들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안이 아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뭐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흔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암스테르담에서 생겨났죠. 17세기 초반에 주식시장을 비롯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의 지식이 필요한 건데, 이런 해상무역이라든가 이런 자본주의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도 융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리스크를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들의 생존의 위협을 늘 겪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그 물과 싸우려고 들지 말고 우리를 위협하는 물, 이 위험과 함께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 자신들의 사회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도 늘 언제나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이 아닌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색적인 것,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너무 리스크가 높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진짜 눈을 반짝이고 언제나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마 오늘의 포럼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이쪽 대학 관계자분들과 좀 협의를 할 생각이긴 한데, 울산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성진 박사님께서는 매우 좋은 빌바오라든가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울산 쪽에서 미술관이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매우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한국 현대 미술을 이끌어가는 아마 미술관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것보다도 자, 그럼 울산이라는 곳은 네덜란드에서 봤을 때는 어느 도시라든가 어떤 모델에 상당히 부합되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장 좋은 예가 네덜란드의 흔히 말하는 현대 같은 기업은 필립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정부 회사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도 아인토벤이라는 지역의 모든 공장이라든가 그다음 필립스에 종사하는 모든 가족들, 모든 인구들은 아인토벤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들은 필립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그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 있었는데, 그 필립스가 본사를 암스테르담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냥 하나의 주력 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살다가 이 도시가 갑자기 유령처럼 변해가는 것들을 겪고 나서 너무 큰 경각심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참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리빙랩도 사실은 네덜란드 안에서도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과 같은 대도시보다는 아인토벤이란 도시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렇게 서칭을 해보시면 아인토벤하고 리빙랩 쳐보시면 얼마만큼 그 시정에서 액션 포인트로서의 그런 플랜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내걸었던 상당히 캐치프레이즈라든가 브랜딩이 중요하잖아요. 리빙랩도 되게 브랜딩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리빙랩도.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은 브레인포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명을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엔 그 유명한 스키폴 에어포트가 있고, 로테르담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 시포트가 있고,
우리들은 그건 무엇이냐? 브레인 포트다라는 말을 해서 그 안에 많은 리빙랩들, 게다가 필립스의 그 주력 산업이 다 떠나고 나서도 대신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가장 좀 고부가가치 사업 중에 하나인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자신들의 그런 아인토벤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치할 수 있도록 잘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그것의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것으로서도 되게 본격적인 리빙랩을 시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성 박사님이랑 다들 저기 서정주 소장님이랑도 다 같이 갔었는데, 예를 들면 뭐 치매 환자들을 위한 그런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100% 모든 것이 리빙랩에 의해서만 디자인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리빙랩을 덧붙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할 때부터, 그리고 특히 컨텐츠 같은 것인데요. 그것들은 물론 병원 하나를 짓는 데 있어서 디자인에도 무조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리빙랩으로 완전히 지금 운영조차도 리빙랩을 하고 있는 것들도 보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약간 매치메이킹이라든가 이런 네덜란드 조금은 다른 문화권에서의 리빙랩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소개시켜 드릴 때 제가 되게 느끼는 점은, 실은 여러분들 혹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한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의 리빙랩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들이 100% 실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언가의 목표를 위해서 무수하게 실행을 하면서 임계점에 달해서 그것이 올라갔을 때, 게이지가 그 임계점에서 올라갔을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창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는 진짜 이렇게 티핑하는 방법, 리빙랩을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매우 유명한 그 예이긴 한데 3가지 부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죠. 메이븐, 그러니까 특히 정말 이 구별과 이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너무 점과 점, 어디서 어떻게 그런 커넥션이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점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세일즈맨, 그레이트 세일즈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리빙랩을 앞으로 운영하시거나 할 때에도 꼭 그런 3가지 요소. 그래서 제가 실은 리빙랩을 하면서 작년에 실험적으로 무엇을 강화시키고 싶었냐면, 리빙랩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ng를 붙여서 리빙랩을 하다 같은 말이 될 텐데, 그 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리빙랩 해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그냥 무슨 이것을 리빙랩을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덜란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한다던가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방식이 있잖아요. 일을 하는 방식, 에자일 방식이라든가 이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지, 아까도 많은 코디네이터라든가 파실리테이터를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커넥터가 되고 세일즈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학생들, 특히 젊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활동가들이 그런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무수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빨리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서 쓸 때만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양적으로 채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짜 평소부터 그런 학생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빙랩은 정말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솔직히 말하면 유럽에서 생각하는 리빙랩은 특히 대학, 그 4개의 필러 중에 하나인 대학이잖아요. 대학에서만큼은 리빙랩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좋은 조건들이죠.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 그런 것을 배워야만 하는 학생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공헌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대학들의 그런 어떤 고울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리빙랩밖에 저는 고등교육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디나 대학이라는 곳은 애고가 매우 강한 곳이어서
조금 같은 대학끼리 조금 더 연대를 하거나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풍토, 그리고 이런 리빙랩이라는 거 상당히 어렵잖아요. 실제로 끌어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주도하시는 그런 비전 있는 교수님들을 위한 무언가 리워드 같은 것, 그분들이 더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자신들의 그런 앞으로의 아카데믹한 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꾸 독려하지 않으면 임팩트 있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복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방법 그리고 그 정신들을 계속해서 파급 효과가 있도록 매우 전략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에 홍보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유럽 사회혁신 연구라는 그룹들이 이제 사례 연구의 두 가지를 잡았는데 아인토벤 리빙랩하고 만체스터 리빙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이 다 제조업 쇠퇴, 기존 기업의 이전 뭐 이런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역사회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제 플랜 B들을 모색하는 방법론으로 아마 그 사례들을 집중 분석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인토벤이에는 그 울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사한 바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 리빙랩은 조그맣게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길들을 찾아나가는 좋은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장호 울산 동구 자원봉사센터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 동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장호입니다. 저는 그 우리 센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전국에 250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광역센터가 있고 5개 구군이 있으니까 5개 구군에 기초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뭐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가 약간의 기능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250개 중에 우리 센터가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 제가 진짜 공채로 왔다는 점이 좀 특별한 점입니다. 예. 다른 자원봉사센터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제가 최고 이렇게 젊은 걸로 미뤄봤을 때 또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처음 와서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만 그 한 구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 그 인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 있는가. 우리 동구 자원봉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구 인구가 15만 8천 명에서 계속 줄고 있는데요. 15만 8천 명 중에 4만 8천 명이 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고, 제가 왔을 때 600개 단체가 있었는데요. 봉사단체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유령단체를 삭제하고 480개가 실제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활동하는 그런 480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저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봉사단체와 한 번도 협업하지 못했나? 봉사단체에 와서 이제 그런 의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그 우리 센터는 그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바로 사업화하고 실천하는 거를 최고 큰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기획하고 판을 열줄 뿐이지 전부 주민들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그 욕구와 성향을 파악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고 조직화해드려서 사업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지금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봉사센터로 왔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장애인 시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북구로 가서 이제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울산 동구로 이제 와서 이제 주민 조직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직업은 사회복지사이고 마을 활동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주민들하고 저희가 하여튼 뭐 엄청난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돌봄, 예, 지역사회 노인 돌봄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주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주민은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그 어떤 존재인가,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런 걸 사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첫째로 제가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개호 보험을 그대로 싱크로율 90% 이상을 따와서 한국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2005년에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때 요양원에 처음 사회복지사로 갔는데 그때는 전적으로 공공부조 방식의 그런 복지기관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사회보험제도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된 것이죠. 그때 갔을 때 제가 20대 이제 피 끓는 나이에 이제 노인정원에 가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쫙 뵙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유병률이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봤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은 10%, 그리고 암 통계를 보면 암에 걸릴 확률은 36%, 그다음에 기타 뭐 노인성 질환, 그리고 뭐 또 뭐 잔병에 불과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병에 비교를 하면요, 뭐 그런 그 만성 질환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인간의 노년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그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자조적인 물음들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해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을까? 그런 염세적인 생각들도 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해답을 알지 못하니 그냥 그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러니 내가 미리 공부를 했으니 미리 좀 이렇게 하루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냥 그런 파이팅 정신으로 사회복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내가 그때 젊었을 때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라는 거는 2026년 5년까지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책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게요. 보통의 우리나라 정책이 장기요양보험제도처럼 외국의 좋은 사례를 가져와다가 그냥 정책화 시켜버리거든요. 매뉴얼 나눠주고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정책은 굉장히 고무적인 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고 선도 사업에 들어오면 돈 줄 거고 아니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책임감을 또 부여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질 건데 어쨌든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2025년까지는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네 지역에 딱 떨어지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만들어 봐. 25년까지 밀어주고 법으로 제도를 보완해주고 할 테니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종을 연계시키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망라하고 이런 작업들이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19년도 이게 6월부터 이제 이 선도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제가 부산 북구의 복지관에 근무할 때 부산 북구가 그때 그 선도 사업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짤 때 제가 이제 민간 협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TF팀 추진 단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작업을 같이 했었었고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우리 부산 북구에는 돌봄 공동체가 어디 있지? 그걸 빨리 찾아봐. 그거였었어요. 공공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회복지기관들 위주로 찾아보니까 이게 돌봄 공동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 사업을 이렇게 선정할 때 심사평가표하고 발표 심사평가표하고 공이 다 보시면 이제 그런 매뉴얼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이 그 커뮤니티 케어 모델에 얼마나 잘 녹여낼 수 있는가 그게 배점이 다 커요. 결국은 주민이 주민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주거, 의료, 돌봄, 요양,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잘 녹아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 깔고 가야 되는 모델이 바로 이제 그런 모델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구 지역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주민조직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활동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은 봉사단체들이 설립한 목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환경 쪽에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스 쉘터 가서 청소할 거야.
그런 식의 장르는 다양하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제 뜯어놓고 보면 좀 단순 노력 봉사 위주들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거 외에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단순하고 지루해서 단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주민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역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들이 스스로 한번 발굴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만들어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는데 관의 도움이 절실하잖아요. 우리 민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근데 일단 안 된다 하고 시작해요. 네, 안 된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관협업의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기능을 하니 관에 가서 제가 다투기도 하고 뭐 또 막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해서 그렇게 또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하다 안 되면 제가 이제 그 단체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 예산이 한 2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 이상 필요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주민 조직들이 인건비가 안 드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300 안에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면 내가 또 외부 사업에 공모 사업 계획서를 또 써드려 가지고 그 돈을 받게 만들어서라도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한 사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화요일이죠. 6월 1일에 이제 울산 광역메일에 기획 기사로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독거노인 안녕 캠페인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주민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제 우울감이 높은 주민들, 독거노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례 관리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2020년 작년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모델을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울산 동구는 2개 권역을 나눠서 맞돌 서비스라는 거를 2개의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비스가 깊지 못하다는 거는 앞서서 이제 발제 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어른들의 우울감이 해소되고 또 이 정책이 장기요양 보험시장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노인이 고비용 시장으로 들어가서 나라의 국간을 많이 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맞돌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장기요양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정책적 배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그걸 막아낼 수 있는가? 그게 안부 묻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주민과 함께 발굴을 하고 그럼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가 하지 말고 주민이 거기 투입돼서 제일 우울감 높은 어르신 6명을 모셔놓고 그분들에게 현물과 현금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을 선물해보자. 그걸 사업의 효과상으로 목표로 정하고 가보자. 그렇게 이제 출발이 돼서 주민 2명이 이제 이 사업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울감이 높았던 어르신 6명을 맞돌 수행기관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르신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동의를 구해서 그들이 이제 1회기부터 12회기까지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주민이 이제 자기 스타렉스로 이제 승합차로 어르신들 태워가지고 같이 뭐 고래박물관도 가시고 또 어디 맛있는 음식도 드시러 가시고 극장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주민들이 이제 기획하고 제가 보완해주면서 12회차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어르신들 하는 말이 80평생에 극장에 처음 왔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밖에 못 나오게 하니 나만 우울한 줄 알았는데 같은 형편의 사람 6명이 모이니 당신도 그랬네 나도 그랬는데 감정이 일반화가 되면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자연적인 자조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됐어요. 이 사업이 이제 지난주에 종료가 됐는데 어르신들은 우리는 이 사업을 그냥 끝내고 싶지 않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조장을 하며 선택을 했고 그분이 월 1회 정기 모임을 주재하도록 자기들끼리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 두 명의 참여했던 봉사자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아, 결국 저 사람들을 케어했던 내 이 활동들은 결국은 내 미래의 문제였구나. 이게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나를 위한 투자구나 하는 거를 그 두 분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봉사단체로 돌아가서 우리 봉사단체에서 이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봉사단체 차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더 투입이 돼서 그 어르신들을 섬겨 나가기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 기획해 드렸고 주민 조직들이 관리해 나가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자조 집단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성공 가능성을 발견했고 여기서 제일 보람 있는 건 주민이 주민을 케어하는 시스템은 가능하다. 예. 근데 전문가가 동기부여해주고 그런 것들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또 활동 일지 같은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좀 해나가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원 반찬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가을 겨울이 되면 민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사회적 자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김장이지 않습니까? 김장. 예. 가을부터 시작해서요. 김장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랬죠. 근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 단체들이 모여서 김장을 치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태도 안 나는 거 우리는 하지 말자. 그리고 감염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존에는 김장 받는 사람이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아서 중복이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복으로 받아서 아들한테 택배 보내고 팔다가 봉사단체한테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아예 못 받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겨울에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모여서 김장해서 못하면 누락하는 되는 사람 발생하는데 차라리 집에서 김장 아니어도 반찬 만들 때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크기별 밀폐용기 하나와 메시지 카드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죠. 그래서 플러스원 캠페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메시지 카드를 간단하게 써서 자기 이웃에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어르신이나 혼자 사는 뭐 청년이나 관계없이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관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전달하면서 인사하고 다음에 승강기에서 인사하고 경로당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 가지게 되고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로 이제 그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사업의 평가를 안 해가지고 뭐 통은 많이 나갔는데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이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현재 1,100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일 그 여성 주민들이 이 반찬을 해가지고 오전에 우리 센터로 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격려하고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밴드 같은 게 활성화가 잘 돼 있으니까 밴드에도 올려주고 어떤 건 보도자료로 내주고 동기부여를 계속 해줍니다. 그 사람이 또 해오면 또 보도자료 내주고 또 동기부여해줍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기여했다는 것에 즐거워서 오만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서 이게 엄청나게 이게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거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그들은 대부분 주부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반찬 만드는 건데 집에서 밀폐용기 사가지고 편지도 쓰지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주는 사람은 통 돌려받아야 되고 받는 사람도 통 돌려야 되는 마음이 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 주고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을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명분을 제공하니 그런 거에 좀 쑥스러워했던 사람도 쉽게 이제 이런 손을 내미는 일들에 참여하게 됐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찬을 나눠줄 때 문 잘 안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오전에 반찬해서 오후에 배달하는 봉사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일날 다 배분을 해요. 그럼 따끈따끈한 계란말이부터 해서 멸치볶음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어르신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의 마음에 열게 되고
또 문을 열어주니 들어가서 차 한잔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필요한 욕구들이 있으면 그거를 발굴해서 봉사센터나 복지관에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필요한 자원을 넣어드리게 되고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플러스원은 이제 코로나여서 굉장히 빛을 봤던 사업인데 이것도 좀 계속해 나가면 커뮤니티 케어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가가호호 지킴이단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주민 교육을 해서 동구에 있는 남몽 노인복지관에 그 주민 조직을 이제 통째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복지관은요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주민 그 구주민 전체를 아우르진 못해요. 뭐 동, 기껏해야 권역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한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맥에 대한 네트워킹에 대한 파이가 달라요. 그래서 복지관들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들어가서 사례 관리하고 그들이 이제 고독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발굴해서 지역사회 자원들이 연계해줘야 되는데 복지사들이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나 업무도 과중하고 효율적으로 그게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주민 참여형 사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얘기해 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돈을 받지 않고 어르신 집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욕도 들어먹고 오해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비교적 그 주민들이 연세가 5, 60대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좀 떨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필요성은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은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회적 경쟁력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그냥 했던 것이라면 사회적 경쟁력으로 나간 게 뭐냐면 그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우리 센터가 그거는 구청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 일자리 정책과의 사업 계획서를 써드려서 이걸 고용노동부에 내셔라. 그래서 내셨어요. 그게 이제 선정이 돼서 1억 3천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수행기관을 복지관으로 정하셔라. 근데 이제 복지관들에서 이걸 좀 하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저희 센터가 맡게 된 거예요, 위탁을. 이게 좀 사업이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데 활동 실비를 줘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활동 실비가 제법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우리가 한번 녹여내봐야 되겠다. 기존에 사례관리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들어간 건 주민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동기도 느껴지지 않는데 활동 실비를 드리니 활동 일지도 요구할 수 있겠고 또 교육에 오는 것도 활동 시간으로 쳐들여서 돈까지 다 쳐드리니 그런 교육도 잘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70명을 모아가지고요 봉사형 복지 일자리 사업이라는 거를 기획해서 울산 동구 지역에 있는 복지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그 교육을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남몽 노인복지관으로 30명의 가가호 지킴이단을 만들어서 넣어드릴 텐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노인 가정에 방문했을 때 예의 그리고 사례 관리해야 될 때 그런 질문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가 감지가 되면 어떻게 우리 센터나 복지관에 알려주는가 이런 절차들을 교육을 다 시켜서 이제 남몽 노인복지관으로 보내드리면 그 복지관에서 그 조직을 받아서 사례관리 대상자 30명 가정에다가 그 주민 30명을 이렇게 보내기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그 앞서서도 발제하실 때 돌봄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돌봄 공동체가 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가면 경제적 효과도 거두면서 사회적 가치도 추구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개 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랄지 이런 거를 받아와서 우리 동구형으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돌려내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기업을 저는 운영 안 해봐서 돈을 버는 건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국비, 지방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녹여내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리빙랩이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였다는 거를 이제 김인호 국장님 만나고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이게 리빙랩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모르고 살다가 이제 알게 돼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사회 서비스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개 모이고 서로 연계되면 아마 좀 더 영향력 있는 그 말 그대로 우리 마을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나라에 맞는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김인호 울산 리빙 네트워크 사무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아빠 TV 나왔다. 예, 아빠 TV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뭐 다른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이제 요 TV 나왔으니까 좀 감사한 분들 좀 감사 말씀 좀 전하고 울산이 이제 좀 그동안에 좀 어떻게 해왔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른 좀 더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는 이제 나름 울산의 이제 리빙랩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나름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그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울산 테크노파크, 그다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이준정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울산대학교 링크사업단의 링크사업단과 그다음에 이제 김정훈 연구위원,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리빙랩 워킹그룹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그룹 안에는 그 울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이제 이현전 오늘 못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울산 청년센터에 우리 김다정 팀장님 그리고 이승혜 주임님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서 뭐 너무나 감동적으로 항상 이분은 대통령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는 동구자원봉사센터 우리 이정훈 센터장님, 그리고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 남혜진 부장님, 그다음에 울산 ICT 협동조합의 우리 박주영 이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네덜란드 교육진흥원 양정윤 원장님의 그 야부리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야부리인데 그 원장님께서 이제 리빙랩 뭐냐 이렇게 우리 성 박사님 물어보시니까 리빙랩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정말 공감하고, 이게 결국엔 모든 것들은 거기로 통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도 있고 뭐 디자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역들이 있는데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이거죠. 결국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죠. 그걸 사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동안 이제 울산은 조금 어떻게 보면 리빙랩의 뭐 무풍지대, 뭐 변방지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성 박사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금 늦게 시작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좀 늦지만, 항상 늦었지만 가장 이제 찬란하게 좀 해보겠다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울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잘 몰라가지고 리빙랩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 도시재생 지역들이 많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제가 아는 그 얼마 안 되지만 리빙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설득도 드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아는 만큼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몇 개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동구 가가지고 방어진에 이제 마을관리 그 협동조합 만들 때 이제 이제 도시재생 때 그 이장훈 센터님도 만나고 이제 보석 같은 분들 많이 만났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하고 상관없이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그 주민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알고 있고,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은 정말로 저는 생각이 정말 세상에는 보석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데 먹고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각 지역에 보면 이제 주민 조직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가 저는 이렇게 큰 조직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잘 조직이 돼 있고 준비돼 있고 이런 민간 중간 지원 조직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도 많이 조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나 마을 기업, 그다음에 뭐 마을 관리 사업, 협동조합 이렇게 많이 지금 조직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좀 고무적인 건 울산은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조직화된 건 아니고 저도 가서 많이 조직하자고 옆에서 많이 이제 군부를 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이제 IT도 우리 오셨지만 협동조합도 만들어졌고, 그다음 이제 디자인 협회, 그다음에 컨텐츠 협회, 그다음에 이제 에코그린, 뭐 조경, 토목, 그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조직화되면은 리빙랩이 되게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조직된 주민이 있고, 조직된 전문가가 있으면, 그리고 학교가 있고 행정이 있으면, 그리고 도와주는 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울산은 그 동안에 이제 작게 좀 시작해가지고 해오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안전, 거대 담론들이 있거든요. 그 거대 담론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생활 속의 문제들, 아주 우리 누가 볼 때는 과학기술이 볼 때는 좀 우습지만 그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6월 9일 날 그 울산시에서 이제 행안부 차관님하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울산 지역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 이제 출범식을 합니다. 그거 저희가 빠져 있어가 제가 찾아가서 넣어달라 했죠. 넣어달라 해가지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뭘 하고 싶은냐면은 지금 그 1호로 이제 울산의 자원 문제가 많습니다. 자원 순환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리빙랩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새 활용이죠. 업사이클링 쪽 해갖고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 쪽에도 제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그죠? 이제 해나가는 그런 아주 좀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앞으로도 이제 그런 우리 여기 계신 이장호 센터장이야 뭐 여러분들 그죠? 워킹그룹 참여하 계신 분들하고 각 기관들하고 전문가 그룹들하고 앞으로 좀 열심히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 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좀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지나기 좀 그러니까 플로어에서 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질문이나 토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없으셔서 예, 뭐 실장이 한번 하시죠. 네, 정말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성지은 박사님이 나무라셔가지고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저희도 어디 자랑해도 될 만큼 많이 성장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주제들과 감동으로 저의 시각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전히 그래도 저는 과학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원순환, 환경, 그리고 지역 돌봄 이런 쪽에도 충분히 저희 테크노파크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좀 시각을 저희 산업이나 기술 쪽에서보다는 또 좀 더 경제와 또 사회복지 문화 쪽으로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울산에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표자들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중요한 내용 있으면 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진 박사님. 예, 울산에 제가 김인호 그 사무국장님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신이다. 영웅은 왜 등장하는가라고 하면서 딱 그게 우리 김인호 사무국장님이 딱 되더라고요.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고 리빙랩 해야 돼. 두 번째 리빙랩을 할 수 있는 딱 역할에 오신 거예요.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울산 리빙랩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정말 충분한 역경.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울산에는 이렇게
리빙랩을 이렇게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못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몇몇의 분의 에피소드와 사례를 얘기하면서 저는 또다시 조금은 감동과 함께 화도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보석과 이렇게 좋은 빛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호 센터장님을 또 다른 우리는 이순신을 만나고 가는 것 같은 우리 울산 리빙랩계의 이순신을 또 한번 발굴하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전환은 혼자 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큰 차원에서의 어떤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자원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얼마 안 되는 1억 가장 큰 얘기가 지금 1억 3천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울산이 이 정도까지의 이것밖에 얘기를 할 수 없나요? 소위 말해서 울산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지역이고 그리고 중화공업의 그 저거고 대표 저거고 울산이라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만들어냈던 곳에서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1억 3천원이 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포인트를 지금 울산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감동하고 끝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울산 내 지자체도 여기 저기 한 발등 더 나가야 되고 울산대학교 지금 아까 했지만 울산대학교도 지금 정말 리빙랩을 정말 진지하게 가고 있느냐. 자원도 있고 인력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얼마나 지금 울산대학교가 대표적인 저건데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발표 내용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 단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울산대학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쓴소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의 부분이죠. 언제까지나 지금 이 역경을 딛고 가는 이순신 이 몇 명의 우리가 감동을 하고 가야 될 상황은 아닌 거죠. 전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다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오늘 이렇게 문을 열었고 지금 저는 약간 징크스가 있는데 한번 심하게 야단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장도 하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복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잘하면 저는 뭐든지 좋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회차는 아까 이장호 센터장님이 했던 부분, 돌봄 부분으로 해왔던 그런 몇 가지 실험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분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 그 대표님이 와 계시는데 윤석원 대표님이 와 계시는데요. 윤석원 대표님도 이제는 울산에 지점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 토론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예를 들면 여기 유니스트도 있고 울산대학교도 있고 다양한 주체들하고 같이 연결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스케일업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돌봄, 아까 경단녀, 자폐아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도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은 좀 한번 하고 싶은 게 아까 자원순환 얘기예요. 김인호 국장님께서 1호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 지금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자원순환 경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 경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산업 쪽의 어떤 재활성화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 얘기가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가면서 어찌 보면 조금은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기존 체계의 균열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울산 사례를 세계적인 사례로 만들고 싶고 제가 양정윤 원장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부분이 울산 사례가 결국 그게 글로벌한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 개념 안에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 원장님 꼭 한번 울산을 계속 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모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시리즈로 가자. 아까 방금 돌봄, 자원순환, 세 번째 글로벌 연대 아니면 지역 간 연대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까 말했던 여성 친화 도시를 갖다가 울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올해 지금이 6월인데요. 올해 한 3번 정도 아까 방문했던 그런 부분을 할 목표를 세우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에 계시는 센터장님, 자원봉사 센터장님이 주관을 한번 해가지고 끌고 가시고, 그리고 김인호 사무국장님도 하나 가져가시면서, 그러면서 각각이 주인이 되고 각각이 좀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때로는 그 영역에서 조금은 미친 여자가 돼갖고 한번 붐업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구역의 미친 여자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김은영 박사님. 예, 항상 그 리빙랩 네트워크 오면 항상 그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 자리는 그 도시의 진화에 있어서 도시가 어떻게 따뜻하게 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예, 동지도 많은 든든한 자리였고요. 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 과제들이 주로 인구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있지만 제 그 전공은 경제학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여성계 쪽에 와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그 역량 있는 똑똑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똑한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리더십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뭔가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연계라든지 경제에 있어서 뭔가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했던 부분은 지역 내에서 틈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틈을 리빙랩이라는 방법에 어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심 곳곳에 공간을 열어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희 경남만 있는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 구조가 굉장히 견고한 곳일수록 여성과 취약계층이나 청년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그 특히 산단 중심으로 뭔가 대개조 작업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여성과 청년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있고 뭔가 배움과 학습의 과정이 함께 연결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경남과 울산 그리고 부산이 함께 고민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뭔가 해결 방안을 스스로 도출해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처럼 이제 탑다운 방식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일자리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지역 내에서 돌봄의 문제가 심각하면 이 돌봄 안에 청년과 여성이 들어가서 함께 해결해 나가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 함께하는 공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현정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리고 저는 이 구역에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저는 이 구역에 미친 건 못 될 것 같아서 네, 대전 대덕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대전은 좀 특성이 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다른 지역이 막 앞서가면 대전은 그제서야 이제 해야 되나벼 하면서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성지은 위원님이랑 막 열의가 너무 대단하셔서 굉장히 부럽고, 동구 자봉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돌봄 안에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비어 있는 곳들을 촘촘하게 잘 메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의료사업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제일 고민하고 제일 조심해야 되게 하는 걸 주민분들을 자꾸 대상화하거나 수혜자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 체계 안에서도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돌봄을 줄 수 있는 관계,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를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얘기하면 다 말씀하시는 게 내가 천양반 병원 동행은 해줄 수 있어. 내가 뭐 형광등은 갈아줄 수 있지. 내가 반찬 정도는 갖다 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과 바둑은 한 판 둘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잘 메모하고 잘 기억했다가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이 돌봄도 받지만 돌봄을 줄 수 있는, 그래야 건강해지시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가야 되는 중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은 가장 부러운 건 대전은 연구단지밖에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 있는 게 이제 한국타이어 하나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원을 요청하거나 기업과 함께 뭘 하고 싶어도 큰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울산은 너무나 큰 되게 부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을 할 때는 정말 수많은 이제 단체들이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기업이고요. 그래서 기업이 함께 이 돌봄 문제에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또 도시재생, 뭐 주민자치,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연구기가 리빙랩을 하고 계시는 곳들이나 이런 곳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과 이제 같이 호흡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해야 돌봄이 어쨌든 가능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특별히 뭐 말씀드린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이제 플랜 A, 플랜 B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플랜 A, 플랜 B로 하겠습니다. 플랜 A는 중앙이 선정한 산업이죠. 거기에 대량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만들어서 생산해서 파는 이런 틀에서 이제 논의되어 온 발전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먹힐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중국의 부상,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그런 전략은 이제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떤 발전 전략을 취할까?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익숙한 게 큰 거 하나 따와가지고 다시 하면은 과거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가정들을 하는데, 그 가정은 이제 이미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안은 지역의 뿌리를 박아서 지역의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로컬한 문제를 로컬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서 거기서 순환한 경제, 순환한 사회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 로컬들의 네트워크,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플랜 B형 발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나온 얘기들 대부분 이제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게 된 것 같거든요. 지역의 돌봄, 지역의 문화,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게 기존에 이루어진 큰 대공장 중심의 발전 전략과 비교했을 때 처음엔 너무나 초라하고 애처롭게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게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네트워킹이 되면 더 큰 힘을 질기게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기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뭐 조금은 작고 애처로울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연계되면서 아마 큰 힘으로, 그리고 새로운 발전 전략이 자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은 이 리빙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발전 모델이 주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마 도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플랜 B를 주류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